여러분들 지금 시험 끝나시고 좀 홀가분한 기분으로 여기 오셨을 때 저는 지금 완전히 시험을 보러 온 지금 그 기분이라 사실은 되게 긴장도 좀 되고 머리가 지금 하얗게 될까봐 걱정도 좀 되는데 어쨌든 제가 그 썼던 논문의 내용들하고 연관이 돼 있기도 하고 그 논문을 조금 응용을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서 같이 정신분석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포함한 여러분 이상심리학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사실 이상심리학이라는 과목의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심리학은 이제 긍정적일 것 같잖아요. 이상을 심어주는 심리학인가 보다 라고서는 폈더니 그 이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좀 이 심리학도 저도 공부를 하고 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막 교재에 JUNG라고 써있는 사람을 보면서 정씨가 누굴까? 도대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 정씨가 누굴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읽으시면서 융이라고 읽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저도 지금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멋진 또 이 상담심리학이나 이쪽 분야에서 아마 일을 하게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그 대학원에서도 발제 같은 거 하면은 교수님을 이렇게 딱 등지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동기들끼리 겁나거든요. 질문 같은 거. 근데 어쨌든 일단 그 준비된 걸 좀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뭐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저도 잘 안 보여서 제가 좀 내려가서 저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앞에 불을 좀 끌까요? 네. 이게 더 보이시, 뒤에 보기가 더 나으시겠다. 일단 교수님께서 너무 저를 막 과대 포장을 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저 그렇게 과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임상 훈련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버벅대더라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베티 블루라는 영화가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상영이 됐어요. 그때가 이제 저 대학 때인데 연식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베티 블루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게 3시간짜리 영화인데 한 2시간밖에 상영을 안 했어요. 이게 좀 19금 영화라서 그리고 좀 벗고 돌아다니는 장면도 막 옷을 잘 안 입어요. 주인공들이. 그리고 이제 좀 정사신도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슈팅이 돼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야한 거 몰래 훔쳐보는 그런 느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었다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정신분석 공부를 하고 성격관계를 공부를 하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된 영화인데 이 영화가 2016년도에 새롭게 재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무삭제판으로 재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3시간을 다 풀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관점을 이 여주인공과 이 여주인공의 성격, 그 다음에 이 여주인공이 일으키는 어떤 역동 같은 것들 이제 이런 면에서 본 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티 블루에서 여주인공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 레드에 해당하는 여주인공 참 예쁘죠. 근데 이 영화를 쭉 보고 나중에 보면 이 예쁜 베티의 자기상은 이쪽 끝에 있는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2가지 사진을 우선 상징적으로 좀 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상심리학이나 이제 수련 개론에서도 잠깐 배우셨을 텐데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경계선 성격장애가 되게 애매한 게 다른 성격장애들은 성격장애의 어떤 특성들이 하나의 단어로 응축되어 있죠. 의존성이라든가 회피성이라든가 강박이라든가 편집이라든가 반사회라든가. 근데 경계선은 사실 되게 애매해요. 뭘 얘기하는 거지? 뭐가 경계선이지? 왜 보더라든지? 그러니까 이 B본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왜 경계선일까? 라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계선이라는 이 용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라고 해서 이제 보면은 경계선의 백년사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아직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은 아닌데 이제 그 백년사라는 책에 쭉 나와 있는 경계선에 대한 얘기들을 보게 되면 1938년도에 스턴이라는 학자가 신경증으로도 정신증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묘한 환자들이 있다. 그 전까지 프로이트가 주로 치료했던 환자들이 이제 신경증 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히스테릭하고 어떻게 보면 와서 정의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정했는데 어떤 환자들은 와가지고 막 난리 버거지를 치고 막 좋았다 싫었다를 반복을 하고 치료자한테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기존의 이론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런 정신증과 신경증에 그 경계에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보더라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보더라인의 환자들이 있다라는 다른 임상 경험들이 쭉 대두가 되다가 1953년에 나이트라는 학자가 경계선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있다 하면서 처음으로 경계선 성격을 검주화시켜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선이라는 말이 스턴이 말했던 이 차원적인 의미죠. 신경증과 정신증 사이에 있는 환자라는 차원적인 의미와 나이트가 얘기한 경계선의 상태라는 의미 이 두 가지로 이제 용어들이 나누어서 사용이 되는데 이 용어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DSM-5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다른 뭐 유명한 어떤 성격장애 권위자들의 이론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거는 스펙트럼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격장애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또 컴버그가 제가 소개하겠지만 이제 그 정신분석 학자인 컴버그 같은 경우에도 경계선 성격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임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전히 두 가지 이론과 두 가지 주장들이 지금 계속해서 혼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고 있죠 현재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계선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상심리학에서도 나오지만 경계선 성격장애 이제 진단 기준을 보면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범주화한 거예요. 차원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기술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유기불안이에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이 버림받음에 대한 아주 극도의 예민함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극도의 예민함 속에서 누군가 조금만 나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평가절하되고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가 뒤져라 막 이제 별별 소리 다 하다가 조금 잘할 것 같으면 당신은 나의 뭐 왕자다 공주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 당신은 세상의 최고다 하고 이상화를 굉장히 오락가락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그 사람이 그래서 지쳐서 떠나려고 하면 강력하게 잡죠. 그런 어떤 그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자해 또는 자살 시도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쳐서 이 사람이 하도 너를 뛰니까 지쳐서 떠나려고 하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손목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또 자해를 한다든가 아니면 중독 증상으로 운전을 굉장히 난폭하게 해서 사고를 친다든가 근데 이러다가 사실 죽기들도 많이 죽어요 경계선 환자들이. 그리고 더 심해지면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경계선 환자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성격장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요. 이 여기에 지금 나오는 벤자민 박사라든가, 뭐 클로닝거 박사라든가, 가버드 박사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테오도르 밀란이라는 학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다 DSM-5의 성격장애의 어떤 진단 기준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신 분들인데 이분이 이제 벤자민 박사가 이 성격장애 내용을 비교를 해놓은 거 보면 앞에 제가 주황색으로 해놓은 게 이게 지금 B군 성격장애죠. 경계선, 자기애성, 연극성, 반사애성. 근데 이분은 사실 이제 그 C군, 의존 강박 회피에 이분은 수동공격이라는 성격장애를 하나 더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11개의 이제 성격장애를 분류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그 경계선이 굉장히 차원적으로 스펙트럼으로 봐야 될 것이냐, 범주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성격 장애도 마찬가지지만 이 B군에 보면 통제는 경계선 자기의 연극 방사에 다 들어가죠. 상대방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제, 그 다음에 비난에 대해서도 상대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잘못하면 내 잘못 아니에요. 다 남의 잘못이에요. 이거 뭐 자기애성도 마찬가지고 연극성도 마찬가지고 반사성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임상 현장에 왔을 때 이 사람이 자기애성인지 경계성인지 이 반사성인지 굉장히 구분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어떤 경계선 환자는 복종하고 본래고 신뢰한다는 이 B군의 의존성 성격장애가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경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시 DSM에서도 재수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DSM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DSM이 3가 나왔을 때는 차원이었어요. 성격장애가. 스펙트럼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상에서부터 이상까지 이건 다 차원이다. 성격장애는 그쪽으로 더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DSM-4에서는 완전히 범주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단명에 이러이러한 증상, 그 증상의 몇 가지 이상이면 이거는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범주를 바꿨는데 범주를 바꿔놓고 나니까 임상에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범주로 하나의 성격장애를 규정할 수가 없다. 너무 공존하는 성격장애가 많다. 그러면서 DSM-5에 와서 다시 차원과 범주를 섞어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성격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이 있고 뒤에 부록으로 추가된 진단 기준이라고 해서 차원적인 의미를 다시 또 추가를 해서 지금은 DSM에서도 범주와 차원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앞으로 이제 컴버그 얘기를 하려면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왜 이 경계선을 저희가 차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성격 구조라고 범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 왜 차원을 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좀 인용을 한 거고요. 일단 이제 여기에 지금 사진에 나와 계신 분이 옥터 컴버그라는 정신분석 학자십니다. 그리고 평생을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데 헌신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29년생인가 그러시는데 아직 살아계세요. 90세가 지금 넘으셨죠? 그리고 아직도 임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건강하게 본인은 사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환자들은 참 힘든 환자들이 많은데 자기 성찰을 잘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오토 컴버그라는 분은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는 사실은 경계선 성격에 대해서는 차원적인 부분을 더 많이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 컴버그는 이제 자기가 임상을 평생을 걸쳐서 해보다 보니까 경계선 환자들이 되게 많더라. 이런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 패턴을 무엇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지를 이론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 환자를 본인이 임상을 하면서 이론화하신 건데 이 사람들의 성격 구조를 잘 살펴보니까 자아가 너무 취약하더라. 자아가 취약하니까 불안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겠죠. 충동도 불안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충동도 통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승화 능력은 사실 자아가 취약한 사람한테는 어려운 이 방어이기 때문에 방어기도 하고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화 능력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고 과정이 1차 과정 사고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그 정신분석에서는 사고 과정은 1차 과정과 2차 과정으로 나눠요. 1차 과정은 어떻게 보면 좀 무의식적이고 아이들과 같은 사고 방식이죠. 먹고 싶으면 바로 손 뻗어서 먹고 마음에 안 들면 치고받고 안 되면 땔감 부리고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나 좀 참고 이러는 게 없이 굉장히 단순한 어떤 원초적인 사고를 하더라. 그런 걸 이제 1차 과정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타내는 방어기제가 우리는 모두 방어기제를 쓰잖아요. 근데 방어기제도 이렇게 원시적인 방어기제들을 쓰더라. 근데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방어기제도 두 가지 수준을 봅니다. 첫 번째는 원시적인 방어 수준이라고 해서 오이디푸스 전 상태.
아주 아기였을 때 생성되는 방어기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2차 방어기제는 오이디푸스기 이후 어느 정도 초자아도 생기고 자아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건강한 발달을 한 상태에서 쓰는 방어기제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봐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우리 되게 많이 쓰죠. 합리화 되게 많이 쓰고 주지화도 많이 쓰고 안 되면 뭐 이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수화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런 그 2차 방어기제들은 좀 성숙한 방어기제들은 그 어느 정도 오이디푸스기 전에 발달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그 방어기제들을 더 많이 쓰는데 오이디푸스기 이전에 발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그 이전의 원시적인 방어기제로 분열, 뭐 원시적인 이상화, 추사적 동일시, 부인, 전능감과 평가절하.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라 이런 방어기제들을 쓰더라 해서 이 경계선 성격 구조를 콤버그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안한 내용들이 사실 뭐 DSM이나 그다음에 정신분석도 이제 정신분석 진단 매뉴얼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선 성격의 이제 발달적인 측면을 이 오토 콤버그가 임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길래 이렇게 난리 먹어지를 치는 걸까 하고서 이제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통계들을 내보고 자기가 그 치료했던 환자들의 상태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일단 컴버는 이제 발달을 5단계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후 첫 1개월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죠. 그냥 이때 애기는 사실은 나와 너를 구분하지 못한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면 전신증, 자폐증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때에는 나와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격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 것 같다. 아주 극심한 학대가 아닌 다음에는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의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생후 2개월부터 6개월, 8개월까지의 시기인데, 자, 요때 이제 낯가림이 조금 시작이 되죠. 애기들이. 낯가림이 시작이 되고, 이제 엄마나 나를 주로 양육해주는 사람을 보면 조금 빵긋빵긋 웃기도 하고, 싫으면 찡그리기도 하고 하는 이제 표정들이나 이런 활동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요때 아기들은 이제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와 너를 구분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엄마인지 아닌지도 이제 구분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때는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표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내 안에 있는 나의 상과 다른 그 대상의 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이 분화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발달 단계를 보면 생후 6개월에서 8개월에서 이제 좀 길죠. 18에서 36개월까지니까 굉장히 이게 좀 긴 시기인데 요때 이제 대상 항상성이 성취가 되고 자아 경계가 확립이 되는데 요때 이제 저희가 보면 애기들이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배변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좀 안 듣기도 하고 똥꼬집을 부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근데 이 대상 항상성이라는 것과 대상 영속성이 틀립니다. 그 대상 영속성은 아마 오브젝트 퍼포먼스인가 그렇고 대상 항상성은 오브젝트 컨스텐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틀린데 대상 영속성이 성취되고 그 이후에 더 발달되는 게 대상 항상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영속성은 이제 삐아제 이론에서 아기가 까꿍하면 안 보이는데 뒤에 있는 거 알고 뭐 뒤집어 쓰면 엄마가 없다 그래도 거기 있는 거 알아서 까르까르 웃고 엄마를 찾고 이런 게 이제 대상 영속성이고 대상 항상성은 한 개인에 대해서 나는 나 아니면 타인이면 타인에 대해서 하나의 상으로서 통합된 하나의 상으로서 안정적인 어떤 상을 확립하는 거를 대상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상 영속성과 대상 항상성이 좀 틀린데 요 시기에 대상 항상성이 성취가 되더라. 근데 요 시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봤어요. 컴버그는. 그리고 이 시기에 대상 항상성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경계선 환자가 되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그 컴버그가 이 마가렛 말러의 이론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해서 이 발달 단계를 제시를 했는데 마가렛 말러의 발달 단계에서는 이 단계가 재적 등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막 이렇게 어디 딴방에 가서 놀다가도 방에 돌아와서 엄마가 있으면 안심하고 또 한 번 놀 수도 있고 잠깐 엄마한테 와서 휴식하고 또 가고. 근데 이 단계에 어떤 대상에 대한 안정성을 확립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아이가 이 항상성을 성취하지 못하더라. 그 항상성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도 분열시킬 수밖에 없고 대상도 분열시킬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나 엄마가 아니라 주 양육자라는 존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할 때 원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걸 안 줄 수도 있고 나를 야단치는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미운 존재이기도 해요. 근데 이 대상 항상성을 성취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걸 성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을 성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믿음을 성취하지 못한과 동시에 나에 대한 믿음도 성취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반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단계의 발달이 실패를 하면 경계선 성격장애가 되더라 라고 이제 그 임상 경험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가 이제 30%부터 오이디푸스식인데 이제 요때는 엄마 사랑을 강력하게 지키거나 아빠의 사랑을 강력하게 지키는 이제 오이디푸스인데, 요때가 되면 이제 이미 대상 항상성은 성취가 됐기 때문에 대상 항상성이 더 공고화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초자라든가 요때가 이제 한참 초자를 이제 성취를 하는 시기고, 그래서 이제 자아 구조가 명확하게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더라. 그런데 요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히스테릭한 좀 신경증적인 그 성격의 환자들이 요때 발달에 실패가 있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세 이제 아동기 후반 초등학교 시절이죠. 그럼 이때까지 모든 발달이 잘 이루어지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극복하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발달 단계를 험버거는 이제 경계선 환자의 기준으로 해서 발달 단계를 본 건데 이 발달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화 베티블루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할 텐데요. 그 베티블루 이 영화 이제 처음에 딱 보면 이게 3시간짜리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 어떻게 줄거리를 정리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남자 친구 역할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죠. 남자 주인공 이름이 조르그예요. 이 조르그라는 사람은 이 해변가의 방갈로의 관리인으로 살아요. 근데 이제 관리인으로 살고 나이는 30살로 나오죠. 그리고 베티는 영화 속에서 20세로 나와요. 근데 이 베티가 이 조르그를 이렇게 찾아옵니다.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가 나 이제 음식점에서 남자들이 찝쩍거리는 것도 너무 신물이 나고 하니까 나 너하고 사귈래. 그러니까 날 받아줘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찾아오는데 첫 찾아오는 저 옷이 참 인상적이죠. 앞치마 하나 두고 와요. 뒤는 더 틀렸어요. 앞치마를 하나 두르고 저렇게 이게 80년대 영화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참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앞치마를 하나 두르고 이렇게 땡땡땡 와서 어쨌든 이제 둘이 동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 동거를 시작을 하는데 이 모자 쓴 방갈로의 주인이 와서 내가 너 조르고 혼자 살려고 그랬지 언제 여자까지 데리고 살려고 그랬냐. 여자 데리고 살려면 너 일을 더 해라. 방갈로가 한 500여 채 되는데 너 거기에 있는 페인트 다 칠해라. 근데 이제 조르게는 그래도 좀 현실성이 있으니까 아 그럼 여자친구랑 살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베티가 그 얘기를 듣고 못 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그렇게 살려면 나 뒤져라. 막 이제 난리 버거지를 치면서 이 방갈로 주인의 차에다 페인트를 부어버립니다.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을 벌써 쳤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온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다가 구석에 있는 조르그가 쓴 어떤 자기가 이제 조르그가 소설가의 꿈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썼던 이제 소설을 찾게 되면서 이게 조르그가 쓴 거라는 걸 알면서 이제 밤새 그걸 읽어요. 밤새 그거를 읽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전날 어떻게 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렸고요. 너는 위대한 작가다. 근데 사실 조르그는 이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가
퇴짜를 맞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거를 보냈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 그래서 그 꿈을 접은 상태였었는데 베티가 야, 넌 천재야. 넌 위대한 작가야. 위대한 작가를 우리는 축하해야 돼. 하면서 막 샴페인에 음식을 해서 이 사람을 아주 방방방방 뛰어넘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파티를 하는 장면이고, 근데 이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 주인이 또 찾아와요. 니들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왜 일하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주인이 저 방갈로 난간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베티가 떨어뜨려 버리고 이제 저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이 저 창문에서 다 던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동네 다른 방갈로에 있는 할아버지가 망원경으로 얘네 집을 이렇게 보다가 냄비 떨어진다, 레코드 떨어졌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좀 약간 코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성에 안 차서 불을 질러버려요. 방갈로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이제 이 상황을 본 조르그가 뛰어와서 너 미쳤니?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베티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이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방갈로를 떠나게 됩니다. 방갈로를 떠나게 돼서 이제 둘이 갈 데가 없는데 베티가 아는 그 베티 친구 중에 리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리자라는 친구가 작은 모텔을 경영을 하면서 혼자 사는데 이제 그 친구네 집에를 찾아가서 모텔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거기서 기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베티가 조르그의 소설들을 우리의 그 유명한 독수리탑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타이핑을 다 칩니다. 예전에 이 시기만 해도 80년대니까 타이핑 시대였죠. 이제 타이핑을 다 해서 원고를 수십 부 복사를 해서 출판사에 다 보내요. 대단하죠, 이 상황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출판사에서 연락을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데도. 너무 무료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베티의 그 여자친구, 리자의 남자친구가 또 있는데 에디라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피자 가게를 해요. 그래서 그 피자 가게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무료하게 있으니까 그 에디라는 친구가 우리 가게에 와서 좀 서빙을 하고 일을 하지 않을래? 그런데 첫날 가가지고 이제 서빙을 하는데 웬 여자 손님이 와서 피자에다 모는 토핑을 하고 모는 토핑하지 말고 이거 주문을 좀 까다롭게 해요. 근데 나왔는데 이제 그게 자기가 주문한 게 아니다 하고 이제 베티한테 까탈을 부리기 시작을 하죠. 근데 베티 성격이나 보니까 나한테 까탈을 부리니까 또 못 참아요. 그래서 그 여자 손님을 포크로 찔러버려요. 근데 이게 지금 포크로 팔을 찌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번 난리 덩어리를 치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도 또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료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집에 와서 맨날 굉장히 우울하게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베티가 없을 때 조르그가 한 출판사에서 온 그 서신을 받았어요, 우편물을. 근데 그 우편물에도 역시나 또 이 글은 쓰레기 같다. 근데 이거 베티한테 처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베티한테 보여준 거죠. 보여줬더니 또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르그가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이게 그 얼룩무늬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편집장인데, 어떤 출판사의 편집장인데, 이 사람을 가서 이제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쇠빗으로 이 사람 얼굴을 또 그어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송을 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을 당하게 되고 이제 잡혀가게 생겨서 이제 조르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또 합의를 하고 어쨌든 무마를 해요. 무마를 해서 어쨌든 끝나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어쨌든 우울한 시간들이 조금 지나고 이 에디라는 그 남자친구 있죠.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에디의 어머님이 사는 곳이 굉장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고 그 어머니는 피아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에디가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너네 둘이 우리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살면서 그 우리 집을 좀 관리도 해주고 피아노도 좀 팔고 그러고 살면 안 되겠냐 해서 처음으로 이제 둘만의 공간에서 아주 잠깐이지만 일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 행복을 잠깐 누려요. 그러니까 뭐 청소도 하고 버터 바른 빵도 사오고.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이 경계선, 그러니까 베티의 성격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걸 참지 못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막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베티가 그 남자친구한테 이 집안의 벽이 너무 침침하고 빛이 안 들어오니까 벽을 좀 부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는 어쨌든 이 여자한테는 헌신적이니까 벽을 부숩니다. 근데 벽을 부수는데 베티가 보면서 그러죠. 너 남자친구가 나 실버스텔론 같지 않니? 라고 그러니까 베티가 아니야, 너는 위대한 작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남자친구는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좀 화를 내는데 화를 내자마자 다른 방에 딱 들어가서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나는 안 들려 하면서 인도 여인이 춤추는 것처럼 완전히 무시를 하면서 딴짓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전히 남자친구가 자기를 안 봐주자 저렇게 맨손으로 이제 유리창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또 자기를 다치게 하죠. 자기를 다치게 하고 이 상태에서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요. 그래서 한참을 달려나가서 난리를 치는 거를 남자친구가 또 가서 잡아서 안고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베티가 이제 저게 이제 임신했다고 남자친구한테 알리는 장면인데, 나 임신했다라고 알리는데, 사실은 베티가 PM루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야, PM루프를 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냐, 임신이 맞냐? 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 임신했어, 확실해.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임신한 거는 너한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신을 한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도 어쨌든 굉장히 기뻐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정식으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임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임신이 아니라는 거를 집에 와서 이제 조르그는 그 병원에 갔다 오면 꽃다발이나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막 사갖고 돌아왔는데 베티가 없어요. 그리고 막 막 찢어지고 구겨진 막 이런 여러 집기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또 뭔 일이 났구나 하고서 찾는데 없다가 밤에 와서 보니까 베티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 모습이죠, 베티가.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다음날 조르그는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난 좋다. 그러면서 이제 이 머리카락을 다 다듬어주고 그러는데 벌써 이 눈동자가 좀 심상치 않죠? 정신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제가 베티 블루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베티 블루에는 범주적, 차원적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턴이 얘기했던 신경에서 정신적으로 넘어가는 차원적인 의미도 갖고 있고 범주적인 의미도 이 친구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듬어 주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친구가 이 베티의 어떤 이 기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놀이공원을 데리고 가요. 놀이공원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베티가 어떤 애를 하나를 슬쩍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슬쩍 납치를 해서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이스크림 잠깐 사러 간 사이에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도 직감한 거죠. 베티가 또 일이 쳤구나. 근데 베티를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장난감 가게에서 애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잡히면 또 난리가 나니까 애를 장난감 가게에다 맡겨놓고 베티를 데리고 이제 조르그가 도망가시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 참 희한한 게 남자친구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는데 베티는 너무 해맑아요. 막 그냥 활기에 차서 너무 즐겁게 아무 생각 없이 오히려 남자친구가 나를 잡고 이렇게 띄워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뛰어요. 이렇게 뛰고 도망을 치고 하다 이제 밤에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지친 베티를 누입니다. 근데 이 자는 모습이 아기 같죠? 그 목포를 이렇게 하고 쪽쪽쪽쪽 빨면서 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완전히 퇴행한 아기 같은 모습으로 베티가 그려져요. 그리고 나서 조르그가 이제 하루는 또 슈퍼마켓에 베티를 놔두고 갔다가 오는데 집 앞에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삐용삐용삐용 울립니다. 그래서 집을 들어갔더니 베티가 한쪽 포크로 자기 한쪽 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대를 이제 병원에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안대를 하고 있고 이미 눈동자는 이제 시선을 다 잃었죠. 그러니까 소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말은 제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결말은 얘기 안 하고 어쨌든 거의 끝부분까지 왔고 결말은 이제 따로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베티 블루라는 영화를 소개를 했고 여기서 이제 베티를 보면 어떤 거 같으세요? 베티라는 여자분이? 이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끔찍할 것 같죠. 근데 나를 왜 이러는 상황이죠?
나의 취약한 부분을 또 너무 이상화해 주기 때문에 경계선 환자하고 한번 엮이면 못 헤어져요. 못 벗어나요. 제가 완전히 이제 정상 임상은 아니지만 한 분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약간 경계선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약간 경계선 성향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친구한테 잘해줄 때는 결혼할 사이고 근데 결혼을 할 사이라고는 해도 또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남자친구한테 잘해줄 때는 엄청 잘해줘요. 막 애교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막 얘기를 하다가도 남자친구한테 톡이 오거나 전화가 오면 다 받고 자기야 뭐 이러면서 밥은 먹었어? 뭐 이러면서 너무 싹싹해요.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나한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임신을 했잖아요. 얘는 네 새끼 아니야. 너하고 관여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머님, 그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그 여자라고 불러요. 나는 그 여자하고 상종 안 해.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약간 조금 결혼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상처인 거예요. 근데 이 경계선 환자들이 상대와 나도 분열된 감정으로 바라보지만 주변도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쓴 경계선 환자의 사례를 보면 이 경계선 환자가 내담자가 돼서 상담실에 전화를 했어요. 상담실에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군지 아냐. 근데 선생님은 이제 상담 중이시던 거죠.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인데 상담 중이시니까 접수를 받는 분이 상담 중이시니까 1시간 뒤에 전화를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 줄 아냐? 그 난리 버거지를 쳐서 할 수 없이 이 접수원이 상담 중인데도 불구하고 익스큐즈를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선생님도 자기 내담자한테 이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았는데도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인데 난리가 나서 할 수 없이 다른 내담자에 예약된 거를 캔슬을 하고 이 사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 원칙에서 어긋나는 일이고 이렇게 여지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환자한테는 이러세요? 하면서 이 선생님하고 그 접수원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근데 거기서도 매우 분열을 일으킨 거죠. 이 내담자의 한 사람의 역동이 굉장히 많은 이 역동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선 환자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나 저런 사람 안 사겨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엮이면 못 벗어나는 게 경계선 환자예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좋아하고 난리를 치다가 난 이제 더 이상 너랑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하고 목매고 막 팔 긋고 난리를 치니까 또 잡히고. 그래서 사실은 상대를 굉장히 피폐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경계선 환자들이.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베티에 대해서 이제 분석적으로도 그렇고, 뭐 DSM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제 임상적으로 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체감을 형성을 하지 못했죠. 베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체감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공허하고 우울하고, 이 남자친구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은 아까 유리창을 깨고 나를 봐달라고 하듯이 굉장히 강력한 통제를 하죠. 강력한 통제를 하고 그 불안을 견뎌내지를 못하죠. 그 불안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렇게 행동화를 하다 보니까 그 행동화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적인 나를 다치게 하거나 심하면 타인까지 다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모순적인 왜곡된 지각은 뭐 깔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 표정이 다양해요. 베티가 화가 나면 저 얼굴이 되죠. 막 소리 지르고 하고 막 그 아이들이 그 땡깡 부리는 건 이상해요. 화를 내기도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경계선 환자들이 베티처럼 자 어떻게 방어기제가 드러나느냐. 이 방어기제가 사실 경계선 환자에서 분열은 그냥 밑에 깔려있는 방어기제예요. 이게 따로 나와 있는 방어기제가 아니라 그냥 밑에 깔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달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상 항상성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면 나쁜 거예요. 좋거나 싫거나요. 그래서 내담자로 온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처음에 지지적으로 얘기를 들어주면 선생님 같은 사람 없어요. 선생님 최고예요. 선생님 이 자리에 나를 위해서 있나 봐요.
선생님 진짜 뭐 잘 깔아도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막 이상화 철철 넘쳐요.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좀 부정적인 피드백이 하나 가면 바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바로 반응이 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상담사가 되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심리치료를 하냐?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더 나빠졌다. 당신이 한 치료 때문에 난 더 나빠졌다. 아니면은 또 성애적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열이 참 굉장히 강력을 하고 아까 그 분열이 깔려있다 보니까 이상화할 때는 굉장히 이상화를 하죠. 저 삐쩍 마른 닭이 장닭이 되겠죠. 그림에 보면 저런 식으로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상화하지 않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벽한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완벽한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불완벽한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100을 바라면 마이너스 100이 있듯이 우리는 회색도 있고 흑색도 있고 뭐 여러 차원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성격이라는. 근데 이 경계선 환자한테는 사실은 그 차원들이 별로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화를 하더라도 이 분열 기제에 의해서 굉장한 이상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이상화되고 평가절하되는 것들이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방어 기제로 투사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불편한 거를 투사는 상대가한테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기심이 많은데 사실은 내가 시기심 많은 걸 가지고 사람들은 늘 나를 시기해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나한테 있는 나쁜 것들이 상대가 가졌다라고 해서 던져버리는 게 투사라고 하면 투사적 동일시는 저 그림에 있죠. I know exactly how you feel. 나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투사한 거를 내가 믿어요. 근데 상대는 투사한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상대가 이럴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강력한 통제가 됩니다. 최근에 김희애 씨가 나온 영화 살아생발인가? 네, 그 영화의 이제 원작이 더 바디잖아요. 저는 원작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여자분이 남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고 뭐 핸드폰도 까보고 뭐 어딜 간다고 그러면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이러면 이 사람이 이 여자의 심리는 못 믿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너는 거짓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를 감시해야 돼. 그리고 나는 체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 행동도 체크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상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피하고 싶거든요, 이 상황은. 그래서 상대가 피하면 확신을 갖게 되죠. 거봐, 내가 생각한 대로잖아. 너는 이렇게 했잖아. 이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시적 방어 기제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흔히 우리한테도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편집적으로 마누라를 뭐 의심한다든가 남편을 의심한다든가 이것도 투사적 동일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계선 환자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투사적 동일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화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시적 이상화를 하게 되면 아까 삐쩍 마른 수탉이 장닭이 된 거를 이상화를 하면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서 그게 또 동일시되기도 해요, 자기한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상대의 이상화된 모습이 나의 이상화된 모습하고 동일시가 돼서 내 자신이 굉장히 전능해지죠.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도 내가 전능한 거예요. 나는 왜냐면 상대 다 꿰뚫어보고 있잖아. 난 다 알아. 네가 하는 짓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아. 우리 엄마들이, 나 뭐 부모님들이 애들 보면서 난 다 알아. 네 손까지 다 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투사적 동일시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몰라요. 우리 애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투사적 동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게 돼요.
엄마가 일일이 그렇게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서 그 투자적 동의시를 실현시켜주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방어 기제들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능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이 똥 닦는 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대상이 평가자라 되죠. 그러니까 전능하거나 전능함이 따르면 평가자라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능하면 다른 사람은 다 밑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밑바닥에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너무나, 그러니까 내가 의존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나 멋지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경계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가 밑에 깔려서 이 다음의 방어 기제들이 다 같이 역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5가지의 방어 기제들이 서로 엮여서 밑에 분열을 깔아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강화해주더라. 그래서 이 경계선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 방어 기제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경험의 능력은 경험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대상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현실 검증력도 확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랑했다, 미워했다, 가라고 그랬다, 사랑하라고 그랬다, 난 널 미워한다고 그랬다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랬다, 하여튼 난리를 치죠. 그래서 보더라인을 쳐보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보더라인을 쳐보면 대부분 이런 사진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컴버가 제안하는 경계선 환자의 이제 치료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계선 환자의 치료 이론들이 그렇게 사실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쓰느라고 우리나라의 그 건강보험료 관련된 이 국가보건복지 관련된 뭐 이 사이트들을 다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경계선 환자에는 통계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박이나 뭐 편집이나 우리가 반사회나 이렇게 언론에서 보는 건 통계가 있는데 경계선에 대해서는 뭐 통계 자체도 없고 이론들도 이제 대부분 다 그 바깥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나온 이론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성격 장애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경계선 성격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용어의 애매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신 최근에 이제 학자들 중에 이 컨버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터 포낙이라는 사람이 있고 가버드라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다 정신분석 학자들이긴 한데 그리고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한 리네안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몇 분이 그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유명하시죠. 해외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으로 하는 한 가지가 뭐 임상평가는 어디에서나 다 하는 거니까 임상평가를 하고 치료의 구조화예요. 근데 이게 치료의 구조화는 우리가 상담 이론을 배우면 뭐 시간, 비용, 뭐 그다음에 언제 와야 되고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구조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 환자한테는 이 충동 조절의 문제하고 이 행동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화를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자가 다치거나 상담자 내담자가 같이 다쳐요. 그래서 한 외국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 경계선 환자 같은 경우에 평균 상담 선생님을 12번 바꾼다고 그래요. 그 중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다행히도 여러 선생님을 거쳐서 조금 나아진 상태의 12번째 상담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정도로 사실은 라포를 형성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치료를 구조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위급 상황 외에는 통화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분이 생각하는 위급과 치료자가 생각하는 위급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명시화해야 돼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뭐 누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커다란 무슨 재해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내 가까운 누군가가 죽었다든가 어떤 심리적이나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외상을 입을 만한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회계위에 전화를 하셔도 내가 받을 수가 있지만 근데 그거조차도 상담자도 개인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늘 이 사람 전화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벌써 사토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하러 내가 여기 와서 이 짓을 하냐, 간도라, 뭐 이러고 나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조화를 하는 단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계선 환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조하는 데만 또 반년 이상을 봐요. 그래서 이 구조화를 했다가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는 모든 상담은 지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좀 지지해줬다가 또 조금 물러났다, 지지해줬다, 조금 물러났다 하면서 이 구조화를 반복해서 이 구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이제 충동 조절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한테는 직면을 너무해줘도 안 되고 지지를 너무해줘도 안 돼요. 지지를 너무해주면 상담자가 곧 바로 이상화돼요. 그래서 상담자의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진짜 수호천사가 되는 거죠.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도 우쭐해질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근데 조금만 저기 하면 또 금방 이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지지만 해줘도 안 되고 직면하고 못 견뎌요. 비판받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지지도 직면도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들이 경계선 환자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과거 회상에서 뭐 발달사적인 어떤 거 얘기하고 과거 연결해서 뭐 얘기하고 해석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지금 여기 우리 왜 게스탈트에서도 히어 앤 나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히어 앤 나우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히어 앤 나우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처럼 당신한테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회계에 와서 난리를 치고 뭐 컵을 깬다든가 난리를 칠 때 상담자가 동요하지 않고 잠깐 기다려줬다가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나요? 이 기분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사실 경계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를 구조화하고 뭐 어느 정도 행동화하는 거를 조절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치료적인 진전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 하는 데만 해도 최소 몇 년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이 성격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우리가 모든 성장이 나선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경계선 환자의 나선은 일부 올라가면 팔고 후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만큼 올라가는 다음에 뚝 떨어졌다, 다시 또 요만큼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을 견뎌내는 것도 상담자한테는 굉장히 큰 시련이기도 하고 굉장한 상담자의 에너지가 소비되기도 하고, 상담자가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거나 휘둘리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경계선 환자는 더 이상 상담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봐야 되는 게 경계선 환자예요. 그리고 경계선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라포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종결이 상담의 목표이기도 하고 치료 과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버려지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만약에 상담을 몇 년을 했어요. 그러면 상담자하고 굉장히 정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좋아진 것 같아도 만약에 종결을 얘기를 하는데 못 견디면 이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결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길러졌느냐 안 길러졌느냐가 경계선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편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하고 왜 라포 형성하는 첫 단계가 되면 상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라포 형성할 수 있으면 상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못 믿으니까. 상담자를 믿을 수 있게 됐으면 그건 상담 목표거든요. 근데 경계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를 견뎌낼 수 있으면 상담이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는 거고, 종교를 견딜 수 없으면 사실 상담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산재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사실 참 많이 이용이 되는데 팥죽이 절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다가 왜 팥죽일까 하고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다른 그 국물들은 끓이고 확 넘치잖아요. 근데 죽은 여기서 뿔뚝, 저기서 뿔뚝, 여기서 뿔뚝, 저기서 뿔뚝 해서 종잡을 수 없이 이게 뿔뚝 하기 때문에 죽 끓듯 한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죽 끓듯 한다는 말이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했는데, 아무튼 저런 지금 상황이고 상담을 해서 종결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라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이걸 제가 이제 좀 짧게 정리를 한 건데, 그 모든 상담이나 모든 치유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김서영 교수님이 쓰신 영화로 있는 정신분석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 치유란 자신이 부정하던 모습을 대면하여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거부하고 망각하고 부인하던 부분을 보듬어 감싸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치유되고 성숙한다.
근데 사실 모든 상담이 그렇지만 내담자들이 와서 나의 나쁜 점과 아니면 나의 힘든 점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와서 내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는 포장된 내 입장도 있고 또 상담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 고지것대로 얘기를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처음에 면접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의 진짜 문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의 싫은 모습,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대면하는 과정은 누구한테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쉽지 않고. 저는 이제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신분석을 공부를 할 때 저희가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분석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분석도 뭐 20회, 30회 받는 게 아니라 최소한 150회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마이갓 하면서 어쨌든 저는 이제 분석에서 공부를 하고 임상 훈련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제 분석을 제가 1학년 때, 대학원 1학년 때부터 이제 여름방학부터 분석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공부하잖아요. 분석도 공부하고 상담심리도 공부했고 내담자가 어떻고 상담자가 어떻고 이런 걸 다 공부를 하고 분석을 받으러 갔으니까 그래 결심했어. 가서 나를 다 드러내놓고 분석해서 막 요동을 쳐볼 것이야 하고 갔어요. 안 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한 6개월을 분석을 하다가 논문 들어가면서 이제 분석해주시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논문에만 집중하고 싶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쉬고 싶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6개월 제가 분석을 쉬었는데 분석을 쉬는 동안에 아까 이제 교수님이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공감해서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정신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나 분석 받으면서 엄청 당황했구나. 분석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얘기 안 했구나. 그리고 정말 건드려지는 부분들은 얘기 안 했구나. 이게 쉬는 동안에 확 나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다 끝내놓고 나서 분석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이제 다시 받고 싶은데 시간이 되시냐라고 해서 다시 가서 얘기를 했죠. 사실 저 되게 많이 강화했더라. 그리고 그걸 되게 많이 느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분석을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저도 계속 회귀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 상담을 하실 분들이라면 그리고 상담으로 공부를 계속 하실 분들이라면 꼭 정신분석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내담자가 되고는 경험은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상담실이 주는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약간의 조명, 각진한 약간의 조명, 그 다음에 선생님과 나밖에 없는 구도, 그리고 어쨌든 침묵, 조용함. 별거 아닌, 평소 같으면 별거 아닌 얘기인데 거기서 얘기하면 괜히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뭔가 감정이 더 용솟음치기도 하고 내담자가 되고는 경험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에서는 이제 그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오래하게 하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없으면 왜냐하면 분석에서는 전이와 역전이를 사실 모든 상담에서는 전이와 역전이가 있지만 이 전이와 역전이를 다룰 줄 모르면 분석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전이와 역전이를 다루려면 이게 내담자에서 내가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건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한 발 물러나는 건지 내 문제 때문에 한 발 물러나는 건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 분간을 못하면 이게 내 문제인지 제 문제인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임상을 하면서 처음에 느꼈던 거는 내 욕망이 너무 앞서가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아이도 조금 더 잘 키울 것 같고 아이가 너무 어린데 온갖 걱정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담자한테 맞춰줘야 되고 내담자의 왜 로저스가 저 로저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너무 말이 어려워서 공감이 아무나 돼요. 그래서 하여튼 로저스의 이론은 저는 공부할 때 되게 좀 안 좋아했었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